안녕하세요. 서울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배필희 교사입니다. 어느덧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효과적인 수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며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년도 대비 무엇이 달라졌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2027 대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울 주요 대학의 서류평가 반영 대학이 소폭 증가했다는 점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도입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전히 내신 성적이 중요한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더욱더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전형에 비해 충원 합격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2016 대입과 비교했을 때 모집 인원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45%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20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또 비교해 보신다면 약 11.95%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중요한 전형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대학에서는 교과 정성평가라고 하는 서류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립대와 숙명여대의 경우는 서류평가 요소를 올해 증가시키거나 새로 도입한 학교고요. 고려대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종합의견을 포함시켜서 교과 발달 상황 외에 추가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양대의 경우는 출결 상황을 포함시켜서 교과 전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여부입니다. 이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란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약화된 학교이고요. 빨간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된 학교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적용하는 학교와 수능 최저 강화된 학교들을 또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거점 국립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이사항은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마지막 특징은 충원 합격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강대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종합전형의 경우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약 257%의 충원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156.9%의 충원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교과 전형에서는 적게는 133%의 충원 합격률을 보여주고 많게는 무려 788%의 충원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균적으로 436%의 충원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종합전형에 비해서 약 3배에 가까운 충원 합격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최근 3년 동안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을 한다면 그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합격하는 합격생들이 생기며 이렇게 충원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교과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역의사제의 도입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부 의사 면허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도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 지원에 반드시 검토하시고 지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 무조건 유리한 전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한다면 내신이 절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도 있고요.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도 있고요. 서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전형도 있습니다. 각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에서 면접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다소 부족한 내신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맞는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내신 이외에 서류평가 요소 때문에 다소 부족한 내신을 역시 만회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교과 전형에서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요소들을 설명드리기에는 여의치 않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형 방법에 대한 요소를 저희들은 꼼꼼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형 방법에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서류 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주시고 본인에게 맞는 교과 전형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학생들이 대학교 입결을 볼 때 대부분은 단순 평균 내신 성적을 살펴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평균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산출해서 환산 점수 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 입결을 본인의 성적과 비교할 때 평균 내신 성적보다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해서 서로 비교해 주셔야겠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의 등급이 똑같이 2등급이라고 할 때 대학별로 산출하는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는 이렇게 달라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내신 성적보다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살펴주시는 그런 지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경사항 체크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입결과 올해 나의 성적을 비교할 때 평가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비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방법에서 변화가 있다면 그 비교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과 반영 방법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강화되었는지 약화되었는지 또한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있는 환산 점수 산출 방법으로 내 성적과 작년의 성적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형 방법 그리고 환산 점수 그 다음 변경사항 체크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입시 결과를 볼 때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는 전년도 입결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입시 결과는 나만 보는 비밀 자료가 아닙니다.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라는 것이죠. 그 지표에 따라 교과 전형을 지원할 경우 입시 결과는 크게 요동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안전한, 예측이 가능한 교과 전형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 3년 동안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해 봄으로써 본인에게 적절한 지원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이라든지 인원에 따른 경쟁률, 충원 인원,
수능 최저 충족률, 그리고 입시 결과, 교과 반영 방법, 이런 변화들에 대한 요소들을 한 표에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보신다면 조금 더 입결의 예상을 우리들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시 지원을 하기 전에 과연 이 학교는 정시로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인지를 보신다면 조금 더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고란에는 그 해마다 특이사항이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으시고 앞으로 여러 번 상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신다면 더 좋은 수시 지원을 위한 전략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소개 자료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소개해드린다면 대학 어디가를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없이도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회원가입을 한 다음 학생의 성적을 정확하게 입력하신다면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입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까지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원 전략 카드를 몇 장을 준비해야 될까요? 수시 지원 카드는 6장이지만 나중에 발생할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10개 정도의 모집 단위 또는 대학에 대해서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예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입시 결과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 4년 동안의 입시 결과를 준비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가 요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러므로 인해 결국 입시 결과는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시 결과의 상승 요인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실질 경쟁률도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 우리들이 지원할 때 조금 더 좋은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비고란에는 이렇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기록해 두시고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를 가기 위한 몇 년 동안의 정시 입시 결과도 같이 살펴보신다면 적절한 수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입시 결과를 볼 때 전년도 입시 결과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최근 3년 동안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면서 입시 결과의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방금 전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예시를 들었을 때 실질 경쟁률이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사용했는데요. 실질 경쟁률은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쟁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입니다. 즉, 전체 지원자 수 대비 최초 모집 인원에 대한 비율이 최초 경쟁률인데요. 이 경쟁률은 실질적인 경쟁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 즉,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 합격 인원이 합쳐지면서 원래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경쟁률을 우리는 실질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100명이 지원한 모집 단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이 절반만 충족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학생들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처럼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를 대폭 줄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초 모집 인원이 10명인 모집 단위에서 추가 합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원까지 합쳐졌을 때 결국은 모집하는 인원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수능 최저 충족으로 인해 인원이 줄어들고 모집 인원의 추가 합격이 합쳐지면서 모집 인원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지원할 때 최초 경쟁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 경쟁률을 감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예시를 가져가 봤습니다. 2026 대입에서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는 7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177명이었고요. 그로 인해 최초 경쟁률은 25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충원 합격이 3명이 일어났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56%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늘어났고 경쟁자는 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최초 경쟁률에서 훨씬 적은 경쟁률로 줄어드는 것이 실질 경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교과 전형은 수시 6장 중 몇 장을 쓰는 게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몇 장을 쓸까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적절한 수시 지원을 위해선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는데요. 우리들은 수시에서 성공한다, 즉 전체적인 진학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수시와 정시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시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을 내가 수시로 합격한다면 그 무엇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향 지원을 일색하는 일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렇다면 그런 수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시로 합격을 했는데 수능을 보고 나니 그 학교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나왔다고 하죠. 그렇다면 학생은 수시 합격을 하고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일명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수시 납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수시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수시 납치당하지 않는 전형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시 납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나의 정시 역량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수시의 첫걸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생각해 보려면 수능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수능은 저희가 실시하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평소에 우리가 보았던 모의고사 성적이 결국은 내 정시 역량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평소에 봤던 모의고사는 학생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과 처음 경쟁하는 6월 모의평가가 바로 학생들의 객관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3월에 보는 모의고사와 9월에 보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끼리 보는 시험이고 9월 모의평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모의평가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나의 정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은 6월 모의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서 정시로 지원 가능한 학교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수시 지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렇다면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은 그 합격 비율이 굉장히 낮은 전형이고 학생들의 실력도 물론 우수해야겠지만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바에서는 배제하겠고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아시다시피 합격 예측이 용이한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합 전형의 경우는 서류 평가 요소 때문에 그 합격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강한 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전형은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정시 역량이 교과 역량보다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하죠. 이 학생이 교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선호도 높은 학교를 살펴보니 정시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수시 6장을 모두 종합이나 논술로 지원해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교과 역량이 정시 역량보다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학생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살펴봤을 때 정시로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엔 이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반드시 그 학교, 합격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으로 한 장만 지원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적어도 2장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장을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의 요소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과 전형의 카드를 조금 더 늘려서 지원을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몇 장이냐라고 하는 대답에는 누구나 똑같이 일반적인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경우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 지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시 6장을 다 붙는다고 해서 대학을 모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곳만 선택해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시 6개 중 한두 개 정도만 합격한다고 한다면 성공한 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카드를 2장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적정 내지 소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카드를 또 1장 고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동안 3년 동안 노력했던 것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상향 카드를 2장을 분배하는 것. 이것이 적절한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객관적인 정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수시 지원 카드를 6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 질문입니다. 수시 지원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먼저 대학별 고사 실시 시기입니다. 내가 면접이나 또는 논술 전형을 치른다면 논술이라고 하는 대학별 고사가 수능 전에 치러지는지 아니면 수능 후에 치러지는지 반드시 파악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전에 치르는 대학별 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수시로 합격을 했는데 수능을 치르고 났더니 그 학교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학생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 전에 대학별 고사가 있는지 수능 후에 대학별 고사가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수시 지원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째는 학교장 추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내가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하면 안 되는 전형이죠. 반드시 대학교의 추천자 명단이 가야 되고요. 그 명단에 맞는 학생이 지원을 해야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지원 기간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내가 학교장 추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3번째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대한 확인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시에서 6시에 원서 마감이 이루어집니다. 간혹가다 몇 개 학교에서는 조금 더 일찍 원서 마감이 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서 마감 시간을 확인하셔야겠고요. 또한 교과 전형은 눈치 싸움이 심한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서 마감 직전까지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접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원서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번째는 수험표를 출력해서 원서 접수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수시는 6번 지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한 카드가 6장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시가 모두 끝난 후 이중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질문을 통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준비와 전략을 잘 짜셔서
효과적인 수시 지원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